이번 시간에는 생산성에 입각해 자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을 현물로 표시하면 작업수단 플러스 근로자의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 플러스 자본가의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 그리고 자본이 있죠. 자본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작업수단을 보충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소비를 했는데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자본으로 남죠. 그래요. 이것을 이 구조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항상 똑같죠. 고대나 현대나 미래도 똑같겠죠.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는 화폐로 표시되죠. 그럼 일정 기간 자본은 판매 금액으로 나타나죠. 이 판매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구하는 거죠. 어, 현 시대 회계 제도로 보면 회계 시스템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으로 표시되는 거죠. 이게 판매 금액이 영어로 하면 세일즈로 표시되죠. 그러면 판매 금액 중에 일부는 항상 이제 작업수단에 투입이 되죠. 작업수단을 이렇게 현물로 봐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존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요, 보존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은 인건비로 표시되겠죠. 근로자에서도. 자본가도 살아가야 되니까 자본가 또 이제 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만 보통 자본가의 소득은 자본가들의 소득은 이제 이윤으로 표시하죠. 이윤은 자본가의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만 있는 건 아니죠. 자본도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이제 이런 구조를 보고 이해도 해야 돼요. 흔히들 이제 부자를 좀 적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죠. 부자를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부자가 보통 자본가죠. 자본가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우리 큰 부자는 자본가죠. 뭐 작은 부자도 자본가지만 자본가도 생존수단과 욕망추천수단을 소비하죠. 뭐 근로자보다는 훨씬 질 좋게 소비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 소득에는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이거는 이제 투자되는 돈인 거죠. 부자의 돈을 뺏으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자본가가 생활수단을 줄일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을 뺏어가는 거죠. 자본은 뭐겠죠? 이 자본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형성할 돈이죠. 이 자본이 모여서도 또 투자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돈을 막 부자 정서 이것도 사실은 그릇된 거예요. 세금이란 뭐 누구한테든 간에 낮춰주는 게 어떤가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거죠. 자본이 생겨야지 삶의 터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을 줄인다고 해도 자본은 포기 안 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가의 돈은 또 시장에서 도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돈이죠. 그래요. 근데 보통 뭐 그 생활수준을 잘 줄이진 않죠. 다그 특별한 사람 빼고는 그 자본을 줄이는 거죠. 둘 다 조금씩 줄인다 하더라도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시대든 간에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 되니까 세금을 거두는 게 맞긴 맞다마는 세금을 막 억지로 많이 거두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악인 거예요.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러한 조건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판매 금액이 2천만 원이라 가정하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1천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리고 근로자가 10명이라 가정할게요. 자본금 1명이고 인건비와 이윤은
4대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여기에 인건비가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4대 1이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이제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기업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국가로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위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0 하면 1000명이 될 거고 자본가는 100명이 될 거고 뭐 하여튼 곱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로자 10명이고 똑같이 몫을 분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80만 원을 받죠. 자본가는 한 명이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의 증가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죠. 뭐 작업 수단에서 생산성의 증가가 올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생산성의 증가가 올 수도 있죠. 사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생산성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숙련도가 커져서 생산성이 증가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조직적 차원에서 생산성이 커질 수 있어요. 분업하기 전보다 분업한 경우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요. 여러 측면에서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를 살펴볼 수는 없고 한 몇 가지 경우만 선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로 표시되게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물로도 살펴보는 게 맞지만 현물로도 살펴보고 화폐로도 살펴보는 게 맞겠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생산성의 증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니까 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판매 금액은 그대로인데 뭐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작업수단 가격만 하락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있을까요? 작업수단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업수단을 만들 때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작업수단 가격이 하락하겠죠.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금액이 감소하겠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생산성이 증가하면 보통 이제 다 그 가격 작업수단을 싸게 사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작업수단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빨리 도입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판매 금액은 그대로라면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그래요. 뭐좀 여러 가지 경우가 이 상황을 결합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판매 금액 그대로라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경우 보면 작업 수단을 보통 다 구매를 해서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작업 수단 일부는 직접 생산할 수도 있겠죠. 제조업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기업들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존의 기계를 그쪽 회사는 어떤 특별한 기업은 작업 수단을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작업 수단을 싼 가격으로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좀 굉장히 이익이 커지겠죠. 장기간 판매 금액은 그대로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작업 수단이 싸게 이용하니까 자기 회사 거를 그래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정에 따르면 이제 판매 금액은 이제 2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죠. 작업수단 투입 비용. 이제 이것은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감소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인건비와 이윤이 4대 1이라고 고정했을 때의 가정인 거죠. 인건비 이윤은 그래요. 인건비와 이윤이 4대 1로 그대로라면 500만 원이 인건비에 400만 원이 붙고 이윤에 100만 원이 붙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그대로니까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은 120만 원이 되죠. 1200만 원이니까 10명이니까 똑같이 분배받으면 자본과 소득은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임금의 시장 가격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80만 원으로 그래서 80만 원을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당 근로자 소득은 그대로겠죠. 80만 원 그대로고 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가 소득에 500만 원이 이동되는 거죠.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두 경우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업수단 가격이 떨어질 때 작업수단을 싸게 개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때 뭐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기술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좋은 근로자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임금비가 비쌀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달라 해가지고 데모 해가지고 근로자 생산성이 증가한 건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요. 자본가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소득은 그대로 자본가의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자본가 700만 원을 벌었다. 시장 가격은 80만 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자본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 돈을 갑자기 확 많이 벌게 됐으니까 또 투자를 하겠죠. 그래요. 그럼 직업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어, 만약에 자본가가 자본가만의 노력으로 돈을 벌면 예를 들어서 돈을 그 시장 가격 이상으로 근로자들이 받으려 하면 자본가 주면 상관없겠죠. 보너스로 많이 주면 상관없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막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인 거죠. 자본을 투자를 해야지 자본가도 이익을 벌지만 또 근로자들이 직업들이 생기면서 근로자들이 소득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임금이 고정될 수가 없겠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임금비도 사실 저절로 올라가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 또 다른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판매 조건은 뭐 아까랑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아까 그 가정한 조건과 그 판매 금액 2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 비용 1천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이윤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번에는 투입되는 인원수가 감소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생산성이 증가죠. 10명이 생산하던 것을 5명이 생산하게 되면 어, 그래요. 그 생산성이 증가해요. 판매 금액 그대로라 하고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라 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와 이윤이 4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근로자 5명은 160만 원을 받겠죠. 그리고 자본가 한 명은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을 벌겠죠. 4대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야지 4대 1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자본가는 이익이 없잖아요. 이익이 없죠. 이렇게 4대 1로 가정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지금. 근데 막 자본가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4대 1의 비율을 유지하진 않겠죠. 한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안 그러면 뭐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또 근로자도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가겠죠. 기술이 뛰어나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의 노력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에 결정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정이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120만 원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인당 120만 원으로. 기술이 근로자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그냥 시장 가격이 120만 원으로 형성돼 있어요. 형성되면 자본가의 소득은 400만 원이 되겠죠. 인건비가 600만 원이니까 그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이 그대로고 다른 조건이 그대로니까 이렇게 보통 이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만약에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때 그래요. 여기서 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자본의 규모가 크다 해서 어떤가요?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 해서 생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사회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사회라고 어떤 사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구조로 볼 수 있는 거. 2천만 원 투입 비용은 1천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이윤은 200만 원. 어떤 사회는 2천만 원 투입 비용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1,200만 원, 이윤은 300만 원. 두 사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판매 금액 2천만 원으로 규모가 똑같아요. 그런데 인구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소득은 다른 거죠. 경제 규모를 판매 금액으로 봐도 생산성이 달라서 소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인구가 같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자고요. 규모가 커져요.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곱하기 2를 하면 판매 금액이 4천만 원이 돼요. 그럼 투입 비용은 2천만 원이 되죠. 인건비도 1,600만 원 되죠. 윤이 400만 원이 되죠. 그래요. 인구도 2배가 되죠. 하지만 근로자는 80만 원이고 여전한 조건이 곱하기 2만 됐을 뿐이죠. 뭐 자본가도 뭐 두 명이라면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훨씬 이제 그 소득이 높죠. 그 근로자나 자본가나 앞의 가정보다도. 그 경제 규모하고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거는 생산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은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잘 사는 거예요. 규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실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생산성이 증가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판매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조건은 아까랑 똑같고 판매 금액이 2천만 원 아까랑 조건 똑같아 치고 근데 판매 금액이 500만 원으로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판매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인건비 대 이윤이 4대 1이라고 가정하면 투입 비용 1,000만 원, 인건비가 1,200만 원, 이윤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4대 인건비 대 이윤이 4대 1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근로자는 1인당 120만 원을 보고 자본가는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생산하는 상품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공급과 수요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똑같은 어떤 기회를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상품을 다 개발하게 되면 약간 다르겠죠. 똑같은 기기를 사용하니까 그때 팍 판매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가격 상승에 의한 증가, 공급과 수요 관계 속에서 증가하는 거는 운인 거죠, 운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운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흔해요. 원료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에 많이 해당하겠죠. 국가나 뭐 석유나 뭐 철광석이나 뭐 그런 거죠. 한때 산유국들이 잘 살아났던 게 석유가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탁 냈을 때 잘 팔리는 거는 그런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생산성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근로자 10명이면 120만, 자본가는 400만 벌게 되고 가정이 이제 4대 1의 비율가 1이 그대로라고 가정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8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어때요? 2,5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인건비는 그대로니까 이윤이 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인건비가 8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본가는. 아까 얘기했죠. 돈을 팍 많이 벌게 되니까 돈 더 많이 벌려고 투자를 팍 하겠죠. 그래요. 그래요.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파괴하면서 돈 많이 줘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투자를 적게 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저절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입각해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투자가 팍 많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귀해지니까 임금도 사실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요. 그 뒤에서 그 원리와 그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많은 직업이 생기면서 또 젊은이들도 취업하게 되고 고용도 안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형 자본이나 대형 자본이 부족하고 소형 자본가들이 많은 이유가 강제로 인건비를 올리게 해서 그런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더 생겨야 될 자본이 못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양질의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생산성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산성의 증가는 결국은 뭔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소득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생산성이 증가한 거예요. 생산성의 감소는 뭔가요? 생산성의 감소는 자본가의 삶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가난하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본을 많이 투입되게 해야 되죠. 그래 직업수가 늘어나는 거죠. 직업수에 있어서는 생산성과 자본과 투입된 자본가의 양과 좀 상반되죠.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또 투입되는 자본 양이 더 크게 해서 또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수가 상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개인 구성원들도 잘 살게 되면서 또 직업도 많이 생기면서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신뢰를 볼게요. 국가별로 살펴볼 수 있다 했죠. 한국의 전체 GDP는 얼마인가요? 10억 불 단위로 보면 1720억 불인데 1불당 1000원이라 가정하면 한 1720조 되는 거죠. 그렇죠. 1720조. 그렇죠. 중국은 얼마인가요? 한 1경 3600억 불 정도 되죠. 조다음에 경이죠. 미국은 한 2경 가까이 되고, 스위스는 우리보다 훨씬 작죠.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7,050불이죠. 7,050억 불이죠. 그래요. 한국이 중국이 한국보다 한 8배 크죠, 8배. 근데 1인당 GDP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배 정도 크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투입되는 자본은 중국이 우리보다 한 8배 많지만 생산성이 우리보다 한 4분의 한 4분의 1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가요? 한 2경 가까이 되니까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거죠. 중국보다는 0.8배 정도 1.8배 정도 되죠. 중국 1.8배 정도 크죠. 근데 1인당 한 6만 2천 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한 11배 이상 11배 이상 자본이 크면서 생산성도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는 어떤가요? 우리의 한 3분의 1배밖에 안 되지만 전체 투입되는 자본은 어떤가요? 1인당 GDP는 8만 2천 불이죠. 우리보다 2.5배 정도 크죠. 우리보다 생산성이 훨씬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인구가 많다는 건 뭘까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직업수가 많다는 거죠. 중국은 직업수는 제일 많겠죠. 근데 그 직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가난한 직업, 가난하게 뭐라 해야 돼요? 작은 몫을 유지하는 직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요. 인구는 직업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은 직업들이 중국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는 양질 직업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그 다음이고, 한국은 갈 길이 먼 거죠. 산만 불 넘었다고 희덕거리를 그럴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개인들도 잘 살게 되는 거고, 직업도 많이 생겨서 그런 거고,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큰 복지인 거예요. 직업도 많이 생기게 하고, 청년들 취업도 잘 되고, 또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개인도 풍요롭게 되고, 그게 제일 큰 복지인 거예요.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스위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